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김희성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트레이트의 취재 데스크로 합류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윤경, 배주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일본 정부가 기어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어요. 네, 예상했던 대로 계획대로 일본은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보복을 감행했고요. 가해를 다시 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이 당장 일본을 비판했고요. 우리 정부도 국민들께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 일본에 사과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얼굴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트레이트 단골 손님입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손해가 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위약금이 있었을 텐데요. 36만 원 냈습니다. 꽤 되네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데는 교회 단톡방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사회적 반향이 매우 컸는데요. 그때까지는 예고편입니다. 오늘부터가 진짜입니다. 본편입니다. 네, 그동안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주요 가짜뉴스를 정리해 보니까 두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반공, 즉 빨갱이, 그리고 또 하나는 친미였는데요. 특히 북한 반공의 경우 북한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 같은 북한과 잘 지내려는 정권도 사탄이다,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축이 최근 맹렬하게 붙고 있습니다. 바로 친일입니다. 반공 친미에 이제 친일까지 붙었군요. 그렇습니다. 반일은 매국, 친일은 애국이다. 그래서 친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아니 지금 망해가고 있다, 망하게 생겼다는 내용들인데요. 특히 목사님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은 저는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누가 왜 이런 내용들을 확산시키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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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우리는 문재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 즉시 일본 정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일본에게 제대로 하면 나라가 이 꼴이 안 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해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소녀상 옆에서 버젓이 펼쳐집니다. 경제가 지금 폭망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언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대가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우리 정부의 모든 잘못이 있다는 주장. 나라가 뒤엎는 짓들, 뒤엎는 게 이게 나라가 할 짓이냐? 야, 민주당아, 너희가 도대체 사람이냐? 어떻게 손바닥 뒤없이 뒤엎냐? 위안부 문제도 또 매파를 울가먹을래? 이게 양아치들이 하는 거지. 일본 정부 대변인도 차마 못할 말을 하더니 마침내 일본 아베 총리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사죄를 한다고 나섭니다.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주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일본 파이팅! 이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사전에 공지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곳은 개신교 교인들의 한 단체 카톡방. 아베 일본 총리의 얼굴과 일장기를 그려놓고 우리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행사 안내 포스터가 올라오더니 중요한 기자회견이니 많이 참석해달라, 많이 참석하시는 게 애국이라고 당부하는 글이 따라붙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카톡방 안에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일본은 맞고 한국은 틀리다는 친일 제작물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카톡방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이 기꼬만 간장 30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일본이 유럽이랑 경쟁하고 원천 기술 노하우를 쌓아갈 동안에 한국은요, 명나라 형님으로 삼기면서 절만했잖아.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잖아.
일본의 어깨너머로 원숭이 취급 받아가면서 배운 기술들인데 원천 기술이 뭐가 있고 노하우가 뭐가 있어. 그나마 일본이 옆에 있고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수출 규제 품목을 국산화하자는 정부의 헛된 구호에 속지 말라는 것.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영상도 이방저방 돌고 돕니다. 이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매를 할 만한 소비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불매 운동은 애초에 일본 경제에 어떤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액션이 아니죠. 사실상 그냥 화풀이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안 가봐야 일본 경제에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노 저펜을 패러디한 예스 저펜, 즉 일본 제품을 사자는 글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전엔 어땠을까? 이들 카톡방에 단골로 등장하는 건 외신, 즉 외국 언론사의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본 기사의 번역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가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 안일로 나서고 설문에 따르면 한국 중학생이 갖고 싶은 직업 중 최고는 놀고 먹는 부자, 즉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신분이다.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이 한국인의 속내다. 일본이 경제 제재를 발동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출처는 일본 극우 매체 석간 후지 인터넷판. 근거도 없이 한국을 비하하고 있지만 외신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뉴스로 덧칠돼 교회 단톡방에서 회람됩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도 일본 극우 매체를 거치면서 외신으로 둔갑해 역시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국내에 유통된 가짜뉴스 일부의 진원지는 일본, 그리고 이를 대량 유포시키는 경로 중 하나가 교회 카톡방인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눈치 볼 것 없이 마구잡이로 배출되는 공간, 단체 카톡방이나 유튜브뿐일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선 목사. 밑도 끝도 없이 한일 협정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한국이 2차 대전 전범국이라는 희한한 주장. 이어지는 설교 말씀은 극우 유튜버들 뺨칠 정도입니다. 포항제철을 세워준 기업이 그 일본 기업이. 그것이 한국에 있고 그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법원 판결로 해서 빼앗아버려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반일 감정을 계속하여 부추기고 일으키는 악함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냐. 대한제국의 멸망은 필연이었고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흔히 듣기 힘든 말도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일본이 뭐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던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말로만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 여행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가요. 가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머리를 숙이자는 회견을 홍보하고 일본 극우 세력의 눈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일본의 은혜를 역설하는 교회. 이유가 뭘까? 이야기는 다시 빨갱이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다. 끝내 문재인 정권이 반일을 고집한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친일로 가야 한국의 안보가 지켜진다. 일본을 이용을 해서 공산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걸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투표할 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북한은 악이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잘 지내려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악하다는 공식. 그리고 핵까지 갖고 있는 북한이라는 사탄을 막아줄 유일한 구원자가 미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홀대를 받아오더니 이젠 사탄과 앙숙인 일본과도 대립해 한국을 공산화의 길로 이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빨갱이, 친미, 그리고 친일의 삼박자 속에 일부 교회와 목사들의 머릿속엔 지금 기승전 정권 교체뿐입니다.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내년에 4월 15일 날 총선 다시 하는데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이 자식. 네, 한국이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듣는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 국민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예수를 믿어야지 역사를 왜곡이 아니라 창작하고 있어요. 세계사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광복 이후부터 교회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을 해왔는데요. 네. 교회와 신의 이름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얼마 전까지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여기에 직접 가담했던 당사자가 스트레이트에 증언을 해오셨습니다. 주로 이명박 정권 때 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절에 활동하신 분 맞는데 더 나아가서 아직도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연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두 달 전 서울 대형 교회 곳곳에 구국기도회 소집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처음 광고하는 포스터를 본 게 그 교회예요. 구국기도회.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에 처했다. 구국기도할 때다. 우리 모두 일어나자. 하면서 다 붙인 거예요. 선거 당일까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장로라고, 소망교회 장로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통령을 내려서 기도합시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계속. 대선 직후 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기도를 넘어선 교인들의 집단 행동은 먼저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은호 여사님이 요즘 너무 힘드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가야 된다. 촛불 집회 참석한 사람 다 막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명박 대통령을 망가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촛불 집회가 잦아들면서 장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온라인 작전 세력, 즉 인터넷 댓글 부대였습니다. 인터넷을 잡아야 된다. 갑자기 어느 날 컴퓨터를 많이 샀어요. 밝은 인터넷 운동본부를 만든 거야. 우리들도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디 몇 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내라고 그랬어요. 종이 다 무너졌으니까 나도 4개가 만들었어요. 예배와 댓글 작업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건물을 빌렸더라고요. 리스트 같은 숙소를.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그 건물 3층인지 4층인지에서는 밤이면 밤마다 기도회를 하고 기도하고 한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했다면 그 밝은 인터넷 댓글 하고. 교회 신도들만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요 포섭 대상은 대학생 그리고 탈북자였습니다. 대부분 탈북자였어요. 아니면 대학교 휴학한 애들. 월급도 100만 원씩 줬어요. 아,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죠. 인터넷 선교사에게만. 다른 사람은 거기는 다 자원봉사였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지금의 단체 카톡방을 대신한 건 수많은 기도회. 그때는 카톡방이나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진 않았었죠? 그때는 없었죠. 그 대신에 철야 기도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라는 장 대신에 그 전 단계로 그 기도회가 있고 네네네. 기도원도 많았고 활달했고요. 그때도 교회는 가짜 뉴스가 퍼져가는 커다란 통로였습니다. 땅굴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었을 때 땅속에 있는 기차를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나중에 땅에 나와보니까 가수원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경상도 말을 썼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땅굴이 엄청나구나. 중요한 전철역 주변에는 다 땅굴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교회의 활동은 이제 옛날 일일까? 지난 6월 취재진이 들어가 있는 교회 단톡방에 비장한 각오의 카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SNS 의병 모집. 기법만 연마하면 종북을 끝장낼 수 있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다. 유일한 해법은 댓글 부대 조직화뿐이다. 맨 아래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오라는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카톡에 안내한 시간에 공지된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독서 교육 여기 교육 있지 않아요? 카톡에 적혀 있는 장소와 달리 취재진이 안내받은 곳은 다름 아닌 교회 아니었습니다. 네, 카톡 보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간략히 밝힌 이 강의의 목적은 역시 선거 대비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으시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이거를 배우시면 일단 내게 일단 손댈 수 있고. 그러면서 강사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저쪽에 지금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인. 저는 이제 보수 쪽에, 우파 쪽에 정치 역할을 이제 한 거죠. MB 만들고 박근혜 만들고 대통령 두 사람 만들고 우리는 그 당시에 컴퓨터가 60대가 돌아갔어요. 60대. 쟤네들은 한 80대 돌렸고. 이번 강의의 핵심은 조회수와 좋아요 높이기. 여당이 좋은 분들 여당 사람들이 가서 좋아요 누릴 거고 야당은 나빠요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빠요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늘 작업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반대가 와서 100명 넘치면 120명 정도 좋아요 눌러줘야 될까. 그게 작업이에요. 첫 단계는 역시 아이디를 되도록 많이 확보할 것. 그러니까 아이디가 많아야 돼요. 우리 애국 기사들은 그러면 집집과 4사람이라고 하면 4, 30, 12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계정 12개, 네이버에 12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전체가 다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그래요. 저는 7,600개 가지고 운영을 했고. 검색이 잘 되게끔 연관 검색어를 연결시키는 비장의 방법도 소개합니다. 여기 때 누가 검색자예요. 너무 키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대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유명한 전기 보고 왔다가 전문학원장 좋은 사람은 이거 뭐지? 2시간 넘게 이어진 강의는 다음 연락을 기약하며 참가자들의 유체 이탈식 대화로 마무리됐습니다. 일주일 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댓글 진짜 나와요. 댓글 조작을 한 거예요. 문재인을 사퇴시켜야 돼요. 야, 이게 본인 혼자서 운영했던 아이디가 7,000개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이버 전사를 키우고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이 박근혜도 이명박도 자기가 당선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론 왜곡, 댓글 조작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네, 이게 일부 교회의 문제긴 한데 저는 그 교회 신도들이 이토록 그 불법적인 일에 쉽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특히 목사는 교인들에게는 신에 가까운 사람이고 신의 대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말이라면 그야말로 파트로 매주를 쓰는데도 믿는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친일 목사님이, 간통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 많습니다. 찍으라고 하면 찍습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예, 그런데 믿으라면 믿고 찍으라면 찍고 그렇게 마음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지갑까지 열고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근처. 태극기 집회와 별개로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들을 몰아내고 태극기, 성저기와 함께 펄럭이는 수십 장의 이스라엘 국기.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단체로 오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정말 보이잖아요. 집회에 동참하자며 곧바로 전도를 시작하는데 내용이 황당무계합니다. 이름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 사과받고요. 지네들이 했쓰는 거예요. 너무요. 문재인 이런 놈들이 다 kil려져가지고 지금요. 그럼 트럼프는 괜찮고요? 트럼프가 지금 하나님이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민주주의 이러다 좀 기독교국 가잖아요. 이 황당한 내용의 출발은 목사가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 근데 이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TV에서 이게 내부적인 그런 지식으로 들은 거지요. TV? 네. 유튜브? 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하는 거지. 세계적인 거랑 연결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또 수도라고 알려주고. 목사의 말이면 무조건 진리라는 걸까? 교인들은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외부에선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목사님이네. 신처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교회 안에서. 나도 일본 용서해야지. 그래, 일본 물건 좀 샀다. 그래갖고 내가 한때는 일본 물건 엄청 쓰려다가 이 같은 힘 때문에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은 곧 표심과 직결된다는 것. 우리 교회에 뭐 어떤 분이 오셔서 인사한다 그러면 아, 목사님이 저분을 찍으라는 소린 것 같다. 아, 실제로 정치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선거 후보자들이 네네네네. 목사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대충 이제 눈치껏 잡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서 신도들의 결정보로 네네네. 몰리게 된다. 네네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순수한 분이라고 여태까지 믿었었죠. 목사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라. 목사들의 선거 운동은 이명박 대통령 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산화되면서 그래갖고 이명박 찍었잖아요. 지금도 일부 목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수백 명의 신도 앞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령 동지를 숭배하는 그 국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본인들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5.18, 이 광주 사태 이게 왜 유공자가 됐는지 밝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놀러 가다가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 그런다. 그렇잖아요. 이들은 단순히 표심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을 주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000만 명 서명이라는 목표 달성이 순조롭지 않자 서명용 부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스를 아마 10,000개를 만들 거예요. 10,000개. 현재는 1,000개는 주문 제작이 들어갔거든요. 촛불 정부에 있어서 1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했다. 그러면 우리도 하자. 촛불이 했던 거 그대로. 어떻게 10,000개가 나와요? 교회마다 하나씩 한다니까요. 교회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다른 데는 조직이 힘들어도 여기는 한다. 그런데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기총은 직원 월급도 못 줄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태.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직원들 월급도 지금 2달, 3달 때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체 무슨 돈으로 서명운동을 이어간다는 걸까? 지난달 초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예배 시간. 속도가 너무 늦어서 이제 20만 명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해버리면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국에다가 모든 지하철 출입구에다가 서명 다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운동의 진행 경과를 신도들에게 보고하는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이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테이블하고 파라솔하고 그 파라솔 끝에다가 또 문재인 하야라 1,000만 명 서명 프랜카드 달았죠. 요거 세트 만드는데 10만 원인데 이걸 전국에 이제 10,000개를 설치합니다. 10,000개를 10분의 1, 1,000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경비를 댈 것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다 쓸 테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아니야. 한 사람이 요 한 세트를 책임지고 10만 원, 10만 원.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아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나 여기에 꼭 한번 이 운동에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아멘. 두 손 높이 들어 참여하겠다. 두 손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꼭 하겠다. 나 10만 원 하겠다 하는 사람만 아멘하고 손을 내리고 안 할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요. 이런 발상이 가능한 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내부 규칙, 정관에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 자체가 다릅니다. 왜? 좌파 애들이 하도 나를 고발을 많이 했어. 법조인의 제안으로 정관 자체를 우리는 다 바꿨습니다. 내가 내는 헌금은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처를 어디에다 사용하든지 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헌금의 사용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주문. 설교로 표심을 좌우하는 한편
헌금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 교인 목사님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던 병도 설교를 들으면 낫는 거야. 그래서 백수별 주나요? 응. 쓸 수 있는. 그렇죠. 교회 깊이 들어가면 목사는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돈 그냥 막 쓰죠. 설교로 표심을 자극하고 헌금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당연히 경우에 따라선 선거법에 걸리겠죠. 그런데 다른 목사들이 헌금을 교회에 동의 없이 갖다 썼다가 횡령죄로 고발당하곤 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 마음대로 쓰겠다면 아예 교회 정관을 바꿔버렸거든요. 결국은 돈이었어요. 애국 운동에 쓴다. 애국 헌금이다. 애국자를 붙이고 돈을 마음껏 쓰겠다.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작전이시네요. 사실 손 들고 있어야 돼. 네, 이거를 그렇죠. 손을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내리려면 내라는 거죠. 일단 한기총에선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요. 심지어 내란 선동죄로도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도 시작할 때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교회와 극우 세력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바로 정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이 세 축이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배주환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떼었다는 분들, 바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저도 취재 열심히 했습니다. 취재해서 기사 쓰려고 했더니 깡패들이 몰려와서 기사 쓰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돈을 다 빼먹었어요. 저축은행 임원들이 빼먹고 정치인들이 빼먹었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 그리고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금고, 이명박 대통령 측의 쌈짓돈 이런 공식이 성립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있는 분들은 영업정지 바로 전날 밤에 돈을 다 빼돌렸고요. 그러게요. 네, 정작 피해를 본 건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노후자금, 퇴직금 넣었던 노인분들, 서민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저축은행 사태 이게 터진 지가 벌써 8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사태가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네,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이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이게 저축은행 피해자들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저축은행에 9천만 원을 예금했던 유계순 씨. 공사장에서 대야를 이고 자재 나르는 일을 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거 내 다라이가 버렸어. 우리 아저씨는 10원도 지금 보물 주갖고 폐대도 밀어주고 내 물 한 개 그 쪼까는 거 사고 그래 왔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저축은행 파산이라는 날벼락을 맞았고 맡긴 돈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아끼고 아껴 모은 돈, 이자가 조금 더 높다는 말에 솔깃했던 일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 쫓아 내려가니까 뭐 그래 딱 때가 있는데 5천만 원 찾아 먹을 수가 있고 4천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이직대 이래 문 찾고 뭐 이래가 그가 무작위도 해보고 뭐 험한 짓을 다 해도 못 찾겠대요. 저축은행 앞에서 노숙까지 해봤지만 돈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냉방도 난방도 되지 않는 낡은 집에 살면서 이른을 앞둔 지금도 공사장 일을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파산재단이 대신 돈을 찾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중앙동에 그 한부서 파산재단 갑니다. 그게 언제 나오는 거요? 그거만 땅 팔마 줍니다. 이래 나옵니다. 지금도 갑니다. 땅을 무슨 땅을 팔아가 줄 낀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는 약속의 땅은 어딜까?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시내에서 북쪽으로 30분을 달리자 한국식으로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나타납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지역처럼 부촌으로 개발될 거라는 기대를 낳고 있는 금싸라기 땅.
여의도의 절반 정도 크기의 땅에 들어서는 신도시 캄코시티입니다. 캄보디아와 코리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 캄코시티 사업에는 지금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다가서는 순간 단지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경비원 대여섯 명이 가로막습니다. Actually, here we do not allow any person who need to take picture here.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동을 했지만 경비원 한 명이 취재진 차량을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따라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자 아예 장비를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뭐 뺏으려고 했어요? 나도 뺏길 뻔했어. 아, 무섭네. 캄코시티 측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5년째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했던 돈을 회수해 예금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원래 캄코시티 사업 지분의 60%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교민이 대표로 있는 캄코시티 시행사 측은 반대로 이 지분이 자기 것이라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땅값이 1년에 뭐 10% 이상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추정하는 캄코시티 사업권의 가치는 적어도 6천억 원.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 3만 8천 명이 찾지 못한 돈의 20%를 돌려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법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은행에 돈을 빌리면 그 집이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압류를 감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법에는 그런 게 안 돼. 내가 사업에 불허가 나든 은행에 돈을 빌든 안 갚았다 하더라도 내 집은 내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 한은 못 빼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시작된 재판은 법원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현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은 지난달까지 3번이나 시행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소송하고 뭐 정부 간의 담당자를 만나서 뭔가 이제 그 예보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그런 요식 행위는 한국은 있는데 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7년 3월에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법률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외에 다른 해결책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의 한 기업 회장은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찾았습니다. 캄코시티를 6,4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의향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진척은 없었습니다. 희한한 게 제가 뭐 예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끝난 게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나보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였죠. 끝난 게임을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으로? 뭐 소송을 이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진행하면서 여기서 뭐 어떤 잠재적인 바이어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저도.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소송에서 또 패하자 그제서야 제안서를 다시 보내달라며 캄보디아 기업의 인수 제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소송도 협상도 어설프게 진행하면서 캄코시티에 들어간 피해자 3만 8천 명의 돈은 아직 한 푼도 찾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8년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승소를 해서 정식으로 지분을 찾아올지 아니면 이런 협상을 통해서 돈을 회수할지 이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선 졌잖아요. 네,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푼도 못 찾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갑자기 돈을 싸들고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갑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계속 쏴줘요. 그리고 뭐 땅을 산다 뭘 한다 사업을 벌렸는데 그냥 돈을 다 날렸습니다.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처리는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좀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실 자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에 지사까지 설립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일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캄보디아 교민으로 현지 사업 경험과 인맥이 많은 박모 씨. 박 씨는 2007년부터 토마토 저축은행을 대신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를 맡았습니다. 투자금은 토마토 저축은행이 대출해준 2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 관계회사, 토마토 관계회사 자금을 를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해서 여기 설립한 거예요. 하지만 5년 만인 2012년 토마토 저축은행이 파산합니다. 이때부터 채권자, 즉 돈을 갚아야 할 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예금보험공사는 박 씨와 동업자인 김모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320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캄보디아에 파견 나온 예금보험공사 간부가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모 씨가 김 씨한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채무 조정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122억으로 채무 조정이 됐어요. 채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가로 요구한 게 이제 뭐 변호사비 10억 하고 단독 10억. 그래서 20억을. 부동산을 팔고 나면 122억 원을 갚고도 돈이 많이 남을 테니 자신에게 10억 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진 빚을 줄여주는 대가로 자신과 뒷거래를 하자는 요구. 문제의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거래를 맡아줄 한국인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 양측 변호사를 다 그쪽에서 지명해 줬으니까요. 그거는 왜 그렇죠?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면 아무래도 자기 쪽들이 다 씨가 다 지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지 시엠립에도 호텔을 짓는다며 1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까지 붙어서 원리금은 340억 원으로 불었는데 이번에도 동업자를 통해 더 대담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채무를 줄여줘가지고 그 호텔을 팔자. 같이 해서 매각해서 53억 정도 이상을 갚으면 되게 하면 모두 감면을 해주겠다. 그거 만약 남는 돈이 있으면은 반을 주라. 반을.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뒤로 빼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간부의 제안은 사실이었을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자인 현지 교민 사업가 사이에 수상한 협상을 중간에서 진행한 브로커를 캄보디아에서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 간부 한 씨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100%죠. 그 문서도 있어요. 그게 뭐 준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특수 비용으로 절반 이하로 깎인 채무금은 브로커가 보기에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실제 원금이 1,300만 불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저도 나중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절반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협상이 막판에 어그러지면서 실제로 10억 원이 다 넘어가진 않았지만 예금보험공사 간부 한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뭐 빌려주는 형식으로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자금이 한국에 있는 천연계좌로 송금이 됐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예금보험공사 간부 한 씨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 5월 한 씨를 구속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를 구제하라고 현지에 보낸 예금보험공사 간부급 직원이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마음대로 깎고 뒷돈을 챙긴 것이 명백한 상황. 캄보디아에 나와 있는 예금보험공사 지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지 지사 측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뭐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직 그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저희 회사하고 좀 분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채무를 깎아주는 건 분명 직원 한 명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박 씨의 채무조정 서류는 파산재단, 다시 말해 예금보험공사의 검토를 거쳐서 확인서까지 발급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이 채무조정 승인 전날 박 씨에게 승인이 날 거라면서 미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협상에 다른 직원들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조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산재단 채무자 채무조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산정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뒷거래까지 해가며 채무 탕감을 해줬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아직까지 채권 회수는 한 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뒷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간이 커도 너무 크네요.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입니다. 야, 돈 깎아줄 테니 돈 내놔라, 뒷돈 내놔라. 이게 뭐 결국은 다 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들인데 저축은행에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거 세금입니다. 내 돈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회수를 해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금이 들어간 공적 자금도 보전을 하고요. 또 피해자들에게도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다른 직원이나 조직 차원의 협조는 없었는지 면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겠고요. 또 국가도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이미 2년 전에 사실 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9개의 산이 병풍처럼 이어져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만 하다는 영남 알프스. 산등성이 사이로 광활하게 펼쳐진 목장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 하지만 동시에 국민 경제에 먹구름을 짚게 들이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은 이곳에 400억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골프장 지으려고 100만 평을 그 당시에 5천 원 한 평당 5천 원에 샀는 거지. 매입을 했지.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 이곳에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사장과 임원에는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앉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근무하시는 매형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토지가 있는데 자본금 없이 모든 대출을 다 해줄 테니 추후에 골프장 사업이 개발되면 토지를 되팔아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예금자들이 넣은 돈이 터무니없게도 골프장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우주군중한테 뇌물을 주는 거야. 길 때문에. 군수한테? 이제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그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게 영남 알프스 골프장을 시작으로 비슷한 불법 투자가 줄줄이 걸려들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에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의 페이퍼 컴퍼니는 17개. 검찰은 이런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라도 금감원이 부실 대출의 규모를 파악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면 2년 뒤 부산저축은행의 도산으로 시작됐던 저축은행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금감원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영남 알프스 건 검찰에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해왔던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조사 결과가 보면은요, 부산 저축은행이 SPC 경영에 참가한 사항이 없다. 재판 결과 보고 조치 여부 판단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나가서 아마 그런 제대로 저 차가명등 이런 걸 자금 추적을 제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문이 되는. 저축은행 사태 발발 이후 파악된 부산저축은행의 페이퍼 컴퍼니는 무려 120개.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예금자들이 맡긴 돈 4조 6천억 원이 각종 불법 개발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저축은행들은 돈줄이 마르고 부실 규모가 커지자 서민들의 돈을 더 악착같이 끌어 모았습니다.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 후순위 채권을 예금이나 마찬가지라며 고객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후순위 채권 판매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장이 전화를 해줬어요. 금강원으로. 그래갖고 나를 바꿔주면서 제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해도 되겠냐 하니까 아줌마는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고,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검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제 그거를 덮어주고 피해자들한테 채권을 팔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정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해가 터진 이후에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각종 비리와 감독 소홀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특검 논의가 일어났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특검이든 뭐든 못할 이유가 없다며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흉내는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문건. 2011년 8월 작성된 이 문건은 특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은 되어야 특검이 가동됨으로써 특검 수사 및 재판이 총선과 맞물려 PK 등 민심 관리의 부담, 특히 야당 좌파가 특검이 검찰 수사와 달리 보안 유지가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여권 인사 관련 수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유포,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 여론을 부추길 소지. 특검을 오로지 8개월 뒤에 있을 총선의 걸림돌로 본 겁니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특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이 먹은 사람이 뭘 하고 살아요. 누가 알까봐 정말 창피해서 그러고 자식들이 이거 알면은요 엄마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요. 정말 죄인같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같이 사니까. 이 사건 다시 되짚어봐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검찰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감원도 알았는데 저축은행 사태를 막지를 못했어요. 안 막은 거겠죠? 아니요. 막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위에서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이 캄코시티를 비롯해서 이제 매각할 자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파산재단이 지난 8년 동안 회수한 자산 규모가 아직 피해 금액의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저축은행 회장들, 임원들,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돈 받은 공무원들, 정치인들 떵떵거리면서 황제처럼 삽니다. 네, 최근에 예금보험공사 측은 대검찰청과 협조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캄보디아 시행사 대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또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리에는 눈을 감고 돈만 빼먹은 정관계 인사들. 피해자 구제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부터 챙겼던 정권. 저축은행 사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저축은행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한푼두푼 저축한 서민들은 아직도 눈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